안녕하십니까. 제57자 원자력 원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원자력 안전 아카데미 이사장 이흥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해서 특별히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와 위스콘신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포항공과대학에서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등 주요 부직을 역임하셨고요. 지난해부터 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원자력계하고도 인연이 많고요. 지난 2013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을 3년 동안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보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과 코비드19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김무환입니다. 앞에 계시지만 음성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코비드19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원자력 원로 여기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자력 산업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976년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원자력에 쭉 일을 해왔는데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지난 한 60년간의 원유 가격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특징지어서 1970년 전반기 중반기에 제1차 오일 혁명이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가격표는 인플레를 고려한 그러한 가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렇지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난 게 1958년이고요. 저희 할아버님이랑 저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으로 보면 참 편한 시기에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제 1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자력과를 택하게 됐고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그 원유 가격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값입니다. 밑에 있는 까만 선은 그냥 절대값이고요. 인플레를 고려한 전기값의 변화는 위에 있는 노란 선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석유값을 겹쳐보겠습니다. 놀랍도록 1980년대 중반까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석유값이 선행되어 나가죠. 그렇지만 전기값은 석유값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 발전소가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1980년대 중반 이후는 변함없이 전기값은 유지가 됩니다. 이때 원유값은 정말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160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전기값이 이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갔다면 지금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1976년에 원자력공학과를 참 잘 택했구나. 나는 여기에 같이 한 몫을 했구나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보다 먼저 여기 계신 원로 선배님들께서는 정말 이 길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전기 발전량입니다. 재미있게도 1980년 중반부터 굉장히 스테디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한국의 발전 속도가. 한국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는 전기값이 안정적인 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저한테 꿈이 뭐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너지 자립, 자립이라고까지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스스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명예를 지키고 살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뭔가 인류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꿈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건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은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나라 R&D 비용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8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간에 하나 이 부분에서 조금 주춤한 거는 이게 IMF 때입니다. 그래서 IMF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비가 익스포넨셜 증가하지 못하고 여기서 약간 주춤하지만 그런데 포스텍은 이때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R&D 연구비가 뜨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포스텍이 시작됐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동상이 저희 그 학교 설립자이신 박태준 명예회장이신데 어떻게 알고 저때 학교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알고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왜 원자력을 하셨을까? 알고 하셨을까? 그때 원자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저는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때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발전한 가장 근간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때 그것을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이란 뭔가?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스페인 대항해 제국을 세운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제1차 산업혁명인 증기 터빈이 발견이 됐고요. 사실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그 동력은 증기 터빈입니다. 증기 터빈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이 쓰던 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력입니다. 그러던 게 2차 산업혁명으로 간 이유는 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는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경제 대국의 칭호가 영국에서부터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죠. 전기도 물론 힘입니다. 단지 증기기관이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훨씬 더 깨끗한 힘을 인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을 개발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말을 할 때 제가 요 앞에밖에 말 못하던 걸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제 목소리가 커진 거고요. 여기에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볼 수 있으니까 제 눈이 멀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감각기관이 능력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이제 인간의 신체 중에서 남은 건 딱 하나죠. 머리입니다. 뇌입니다. 뇌를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가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남대문 모습, 6.25 그로부터 한 60년 지난 현재의 남대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바로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제가 2차 산업혁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 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GDP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 전임 그 캐리 원장이셨던 박창규 원장님이 그 처음에 생각해내신 아이디어를 제가 빌려왔는데요. 요걸 가지고 제가 살짝 그 박 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올림픽이 열렸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씩 땡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중국은 2008년.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저희 축은 20년, 중국은 40년을 땡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꽤 비슷하게 한 축에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국과 일본이 막 저렇게 위로 아래로 내리는 거는 저거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환율의 변화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에 따른 거니까 그 톱니바퀴처럼 된 거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해 보시면 꽤 비슷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0년, 40년 지나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그리고 40년 지나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건가는 아마 저희는 잘 못 보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1인당 전기량은 놀랍도록 한, 중, 일은 일치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양도 다르고 해서 아주 특이하게 그 많은 양을 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은 일본이 초록색의 일본보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소득은 비슷한 그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산업체가 굉장히 전기에 아주 예속되어 있다. 좋은 전기, 값싼 전기에 의존해서 지금의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디를 따라갈까요? 앞으로 일본 모델을 따라갈까요? 저희 모델을 따라갈까요? 아마 중국은 저희 모델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게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집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절약하는 풍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산업 구조도 그렇게 중공업 위주가 아니라 상당히 뭔가 이렇게 작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다들 큰 아파트 원하시고 크게 쓰기 원하시고 공업도 중공업 위주로 지금 재편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발전은 굉장히 질 좋은 그리고 값쌌던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똑같이 파란색이 저희 나라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국 중에서 가장 빨리 보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늦게 6.25 사변 이후에 거의 1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못 겪는 폐허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다른 나라는 거의 100년 이상 걸려서 한 발전이 저희 나라는 제대로 전기가 공급되고 난 1980년 이후에 한 40년 동안에 30년, 40년 동안에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발전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그러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근간이 되는 인터넷이나 전기를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고 잘 만들었을까? 그때의 리더들은 어떻게 저거를 결정했을까? 라는 것을 조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물론 AI,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금처럼 럭키한 발전이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마치 4차 산업혁명이 되면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께 없어도 되는 듯한 착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뿌리는 2차 산업혁명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전기가 있어야 되고 값싼 전기가 있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비율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도 같이 명심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여기 적은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0.8 million people, 8억, 지금 저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죠. 전 세계 인구가. 그중에 8억 정도의 인구는 아직도 1차 산업혁명조차도 안 되는 원시사회에 살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2억 인구는 지금도 그 전기가 없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24억의 인구는 지금도 수돗물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명, 인구의 반은 인터넷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저희들의 상황을, 저희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국력을 갖춰야 될 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갑자기 저희한테 금년에 찾아온 게 코로나, 코비드19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맥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재기, 사람들이 서로 안면 볼 틈도 없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마스크 사러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이 두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들이닥친 게 비대면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저희들은 무크라고 합니다. 무크를 찍어서 학생들한테 비디오로 폼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잘 아시다시피 줌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화면에 한 20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띄우면 교실에서 하는 그 효과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교육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제일 뒤에 앉은 사람들은 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못 좁니다. 애들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훨씬 활발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위기가 기회로 극복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비드 시대의 특징은 아까 말했던 비대면화에 있고 또 하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국가 간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물건 사재기를 보셨습니다. 굉장히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하면은 저는 탈세계화, 정말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탈세계화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견딜 수 있나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모든 발전소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극한 상황에서 그러면 나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냐? 왜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스트레스 테스트하라고 난리인데 나라는 스트레스 테스트 안 하고 있느냐? 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일 거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약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과연 됐느냐? 국가 간의 물류 유통이 끊어졌을 때 과연 가능한 거냐?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들한테는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됐느냐?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답답합니다. 저는 베이식 하우스 홀드 그 생필품이나 약이나 이번 식료품조차도 항상 그걸 다 만들고 지금 대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요즘은 공장 3D 프린터로 금방 지을 수 있다. 도면이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최고의 비상시에는 최소 물품이라도 이러한 거로부터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꼭 필수품인 건.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에 최소의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쓰고 있냐,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작년부터 이 산업용이 딱 꺾입니다. 그러면서 위에가 다 지금 꺾이고 있는데 똑같은 비율로 끊기고 있다는 걸 봐서 우리가 뭐 집에서 쓰는 거냐, 그 다음에 뭐 그 서비스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산업만 조금 꺾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지표를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는 사이에 이게 너무 꺾일까 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명확하면 좋은데 이게 올해 또 꺾이더라도 이건 코로나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기를 한 2, 3년 지나면서 놓칠까 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늘까 줄까?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스토어해두는 그러한 빌딩들에 쓰는 전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빌딩에 쓰는 모든 그 전기를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니다. 청정 에너지로만은 도저히 불안정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탈탄소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같이 쓰겠다. 거기에 원자력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장도 언급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린 에너지를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더스트리 4.0이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될 수도 있다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쓰이는 반도체들의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전력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전기량보다 좀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운전하기 위해서도 전력이 필요하고요. 모든 곳에 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뭐 마스크 쓰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다니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 된다면 개인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시대에 자동차 개수는 늘어나야 될 게 너무나 확실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전기차로 무브할 것 같다. 재밌는 게 코비드 19의 이 현상의 가장 중요한 주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환경 파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환경 파괴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또 기온 상승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고 탈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번에 CES에 가서 봤던 차들인데요. 앞으로 나올 차들이겠죠. 무인 자동차들. 이런 차들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되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다. 지금은 부품 쌓아놓는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설계 도면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미리 이제 각 사이트에서 그 부품들을 깎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는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냐? 사실 저희는 엄청나게 어려운 미세먼지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는 때가 몇 주 전이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건 인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한국이 빨간색이 이쪽에는 묻어났고 저쪽에는 그 다음날 혹시 더 빨개질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음날은 좀 녹색으로 됐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탄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한 나라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은 가슴이 탑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 세대가 바라는 행복한 사회 모습이 뭐냐? 이게 2018년에 이제 밀레니엄 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라는 곳에서 이제 낸 건데요. 이 친구들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아까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같이 발전해야 되고 에너지는 같이 그거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많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직업이랑 직장이랑 저희는 먹고 살기를 위해 했고 내 인생의 보람, 아까도 말씀드린 명예를 위해서 했고 내 가치관의 보람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저희 때는 경제적인 안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안정이든 국가적인 안정이든 경제적인 안정이었지만 지금은 일과 삶이 균형이 돼야 된다. 환경이 보존돼야 된다.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인생 목표란 뭐냐? 물질주의적인 행복 추구, 경제적 안정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그러한 인생 목표를 가졌던 세대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마음의 여유와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른 행복, 사람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이 원자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더닝-크루거 이펙트입니다. Y축이 잘 아시다시피 그 컨피던스 레벨,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X축이 wisdom, knowledge. 그러면 무슨 말이냐? 조금 알면 가장 자신감이 좋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 위치에서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지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아, 내가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어떤 레인지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평평한 평온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이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떻게 다 같이 그럼 이쪽 위치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소통이고 이게 교육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은 여태까지는 소통하면 휴먼 투 휴먼이었습니다. 인간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휴먼과 머신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결국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듣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이제 더 가면 여태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위 유도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건 서로 이해하고 조금 내가 틀리게 말해도 상대방은 알아서 받아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기계와 대화를 하려면 그런 게 절대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유도리도 허용이 안 될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굉장히 또 다른 마음들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뭐 소통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이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제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리저너블한 이야기가 되어야지만 소통이 된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올 거다. 여태까지는 떼쓰고 뭐 억지 쓰면 됐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의 그 가장 키포인트도 과학적 근거를 둔 사람이 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노코 헤어로인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레코드가 남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 말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 몰라라였습니다. 요즘 모든 곳에서 한번 보여요. 정치하는 곳에서까지 언제 무슨 말 했는데가 다 나옵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몇 년 뒤에 말이 바뀌어도 좀 용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과학자들은 몇 년 뒤에 말이 바뀌면 용납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하는 거는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에 남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제. 니네가 나중에 커서 조금이라도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말한 거 모든 게 당신이 쓴 모든 게 다 나중에 당신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이제 소통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제가 그 폴리매스라는 책을 그냥 한번 읽게 됐는데 거기에 그 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책의 서문에 마틴 캠프라는 영국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특수한 용어와 약칭으로 겹겹이 방벽을 치고 높은 섬에서 그들끼리 거주한다. 저희도 특수한 용어하고 약칭은 되게 많이 쓰는 그룹입니다. 근데 과연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끼리 방벽을 치고 있었나? 위대한 혁신을 들여다보면 내부자들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을 때 외부인이 들어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도 외부인이 들어와야 되나?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내부자였지만 아인슈타인을 여기서는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인의 관점을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았다. 그리고 융합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는 자세, 즉 기존 개념 밖에서 보는 태도는 함께 인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왜 제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원자력 분야, 한 분야를 원자력 분야로 놓고 보면 꽤 공감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소통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잘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가드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지요. 하지만 아이젠하워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난 거를 보여주는 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똑똑하다는 걸, 네가 잘났다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게 소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탈핵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네가 똑똑하다고 인식시켜 주면서 탈핵을 철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조차도 우리가 대비시켜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한번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문제 한번 소통을 생각해 보시죠. 중국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 대책이 있나?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 어떻게 되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통은 어떤가?
원전 수출에 대한 소통은 또 어떤가? 원전 수명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소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아요. 저희는. 근데 상대는 다 다르거든요. 국민학교에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와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이야기와 또 일반인을 만나서 할 때 할 이야기와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과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해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1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통,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걱정하는 것은 방사선에 대한 걱정일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못 믿어서 하는 걱정일까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는 일본 차를 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방사선은 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럴듯한데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말한 거를 보면은 쟤네들이 발표하는 데이터, 쟤네들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하나도 못 믿겠어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안 문제에 대한 소통도 상당히 폭넓게 여러 가지 상대방을 파악해 가면서 준비를 좀 같이 합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사회입니다. 우리의 소통이 꼭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통이 비대면으로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냥 약간의 딱딱함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컴퓨터 앞에 가서 제 얼굴을 보여주면 제 나이, 제 기쁨, 제 슬픔, 제 감정 상태를 쫙 점수로 나타내 줍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제 나이를 막 44으로 표현해서 제가 농담했어요. 이제 인공지능도 벌써 아부 아니야 내가. 인공지능이 아부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테크닉도 소통에 써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우리 말을 믿고 있나, 우리의 그거를 듣고 있나를 어쩌면은 때에 따라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서 이 그림에 하나 띄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코비드 19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필요 없다고, 물론 나중에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마스크 필요 없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비드 19에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사이언스랑 같이 과학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경 보존이고 CO2를 줄이고 CO2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력이 할 일은 뭘까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적 사고와 소통을 통한 결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소통을 제대로 한다면 원자력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리더한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거고 지금의 우리 시대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입구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원자력 근처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2차 산업혁명이 중요했었던 전기
3차 산업혁명의 중요 요소였던 인터넷, 이런 것을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또 양질의 그 품질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딴 나라가 100년 이상 걸렸던 발전을 3, 40년 만에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코비드 19이 그리고 기후변화로 요약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할 건지,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사고와 소통을 통해서 결론 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길게 클로징 리마크를 했는데요. 바이든이 어제 대통령 당선됐다고 딱 하고 나서 그분의 이 연설을 듣다 보니까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대요. Choose science over fiction.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정책이 픽션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사이언스에서 결정되고, 저희는 사이언스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시죠. 들어가십시오. 한 5분 정도 단상 정리를 좀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 한 분은 그 원자력계에서 이렇게 학회장 하신 분을 우리가 초청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에너지 분야 전체를 하시는 분, 우리 전 소장님, 에너지기술연구 소장님을 초청했거든요. 단상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왼쪽에 보시는 하재주 원장께서는 지금 원자력 학회장을 하고 계시고, 전에 국제기구에서 NA에서 원자력 국장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각병성 원장님은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난해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예. 토론 시간은 두 분께 7분 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하재주 원장님 먼저, 회장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좀 내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카메라를 생각하셔서 좀 붓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원로 포럼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스마트를 어떻게 해서 사우디까지 가져가게 되었나라는 그 히스토리를 제가 한 2년 전에 쭉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덧 보니까 저도 플로어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무한 총장께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엊그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미국은 앞으로 제가 직업이 원자력이니까 미국은 앞으로 민주당인 바이든 후보가 된 후에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원자력 정책을 늘 해왔고, 민주당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언제나 반핵 정책을 늘 써왔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파리에 OECD에 있을 때도 미국 사람하고 만나면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늘 네거티브로 갔다가 포지티브로 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아마 8월 달 정도 몇 달 전이었는데, 최근에 정강 정책에 제가 그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보면 수력, 지열, 기존 및 첨단 원전, 탄소 포집,
저장 등 모든 탄소 제로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중립적인 방식을 활용해 2035년까지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하겠다라고 그 민주당이 정강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거의 50년 동안 원자력은 네거티브하게 해놨는데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후보가 77일 안에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그게 1월 20일 아마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소위 말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LG 화학의 배터리 주가도 막 올라가고, 배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게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건데, 거기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50년 만에 그 개념을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원자력은 기존 원자력보다 앞으로 개발되는 첨단 원자력 그 기술에다가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는 있지만은 원자력을 부정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거의 50년 동안 반원자력 정책을 펴다가 이번에 원자력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뭐 거의 100% 환경과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후위기라는 이슈를 미국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그동안에 신재생 에너지로 다 하겠다. 그런 기본 정책이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그 우리 김무한 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이언스 오버 픽션이라고 한 거가 결국은 민주당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신재생만 가지고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을 하고 원자력을 친원자력 쪽으로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물론 반핵 단체들은 친환경을 더 강조를 하겠죠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아시다시피 뭐 2017년 5월에 고리 그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이제 탈원전을 선언을 하셨는데, 요 근래에 보면은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유엔 총회하고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그리고 또 10월 28일에 있었던 국회 시정 연설, 그 다음에 11월 3일에 청와대와 서울 정부 서울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그 화상 공무회의, 이런 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물론 속을 보면은 원자력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정부가 처음에 우리가 탈탄소로 가는 에너지 전환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훨씬 덜했을 건데, 처음 시작을 탈원자력을 먼저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많이 꼬이고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탈탄소를 하겠다, 탄소 중립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원자력이 사이언스의 베이스를 두어서 원자력이 없으면은 진정한 탄소 중립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의 기후 변화 협약 1.5도시 특별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2030년까지 원자력이 최대한 2배 정도, 2050년까지는 원자력이 최대 5배 정도는 높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높아질 거다가 아니고 그 기후 협약 그거를 맞추려면은 그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있을 때 NEA에 있을 때도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2배가 늘어난다라고 꼭 2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2배가 지어질 거다가 아니고 탄소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시나리오에는 원자력이 없으면은 기후 변화의 그 모델 자체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원자력이 있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에 거의 힘들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뭐 현재는 정책이 뭐 이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후 변화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탈탄소를 하는 게 앞으로 국제 무역에서도 이게 과연 환경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한 물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국제의 무역 관계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탈탄소에 대해서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가 뭐 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은 밤을 새워서 해도 참 모자라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빌 게이츠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나트륨이라는 또 원자를 들고 나왔죠. 그것은 옛날에 그 테라파워에서 하던 트래블링 웨이브 리액터라는 그 소듐 패스트 리액터에다가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붙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그러니까 액체 금속을 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홀드하고 있다가 신재생해서 에너지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를 전기를 못 만들면은 거기에 저장해 놓은 열을 가지고 간헐성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원자력은 기저 부분도 있지만은 신재생의 간헐성을 서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신재생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원자력도 그런 신재생이 확대가 될 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원자력과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곽병성 원장님 모시게 된 거는 우리 이영규 이사장님이 저한테 토론회 이야기할 때 한 분 더 이야기를 하시기에 원자력 하는 사람만 만나면은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다른 섹터에 있는 분을 모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곽 원장님은 제가 원장할 때도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레코멘드를 해서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원자력을 한다고 너무 클로즈된 사고 방식보다는 항상 다른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거나 쏠리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자력은 잘 모르고요.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석유 회사에서 제가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고 CTO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수력, 지열 빼고는 모든 에너지를 다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그 업계나 학회에서 이렇게 이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하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넷 지로 이미션을 달성하는 게 온도 금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하는 게 목표이고 이 목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에너지 업체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 간다면 한 3.3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최근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믹스 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효율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게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믹스하고 효율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라는 게 사실 뭐 뻔한 거죠. 에너지가 뭐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착근을 하는데 보면 태양광이 한 55년 정도, 지금 현재 기술까지 오는데 55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도 한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라든가 연료전지, 그다음에 석탄, 액화가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그다음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자체가 가늘성이라든가 낮은 에너지 밀도, 입지 조건에 대한 수용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계로 단독으로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러닝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비용이 8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무려 13%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한 39%, 지난 1년간은 한 9%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론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27%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10% 후반에 있는 겁니다. 18%, 뭐 심지어 뭐 15%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27%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상업적으로는 한 24% 이런 것들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태양광도 현재보다는 한 50% 정도,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솔라 PV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2040년까지는 8,000 테라와트 만큼의 용량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물론 그런다 용량이 바로 발전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효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석탄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고 풍력을 보면 세계에서 최고 큰 풍력 발전기가 1기가 한 14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게 지금 발주가 되고 내년에 이제 상업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지금 12메가와트 정도가 짜리가 이제 공급이 되고 12메가와트 굉장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LCOE로 봐도 한 뭐 50센트 정도, 50센트인가, 0.05달러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이 정도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수준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의 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한국이 수준이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14메가와트를 공급한다 했는데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메가와트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5메가짜리를 이제 딜리버하기 시작한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역시 그 나라가 작고 이래서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매우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바이오는 산업에 거의 뭐 뚜렷한 산업도 없습니다.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추출하는 수소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수소를 이용해서는 우리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나 부생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럼 과연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어마어마한 수소량이 제가 자료를 4천만 톤 뭐 이 정도 2030년에 4천만 톤의 수소를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한다는데 그런 수소가 유통이 돼 수소 경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2050년 정도에는 전체 에너지의 한 4분의 1이 수소를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쪽이 협력을 같이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 플로에서 두 분 질문이 오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우리 총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장문희 회원께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전력 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SK가 고리 1호기 용량의 그 LNG 2기를 이렇게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와 민간 간의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나 어떤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종호 의원께서 소통의 중요성과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탈핵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이런 기술만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우선 듣고 플로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두 번째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소통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1차로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보다 먼저 앞에 놔야 되는 게 국민입니다. 자꾸 저희들이 탈핵하시는 분들하고 논쟁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책 결정의 중요 키포인트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면 정치하시는 분도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지난 50여 년간 국민과의 소통에서 뭔가 조금 허술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사이언스,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근거보다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에 더 믿게 되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소통할 때 상대방이 뭘 두려워하고 뭘 알고 싶고 하는 거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탈핵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논쟁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논쟁에서 어쨌든 과학적 사실의 근거를 두고 국민들을 설득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학생들을 설득하고 고등학생들을 설득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설득하고 또 20, 30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정말 뭘 두려워하고 뭘 알고 싶은지를 알고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탈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의 신념에 완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토론은 또 다른 입장에서 그분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문희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글쎄요, 그 개인 사업 영역에서 LNG를 하시든 석탄을 하시든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개인 사업 영역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저히 그 회사의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일을 해라 하지 마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꼭 그 지켜야 될 거는 개인적인 사업자의 판단은 개인적인 사업자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질문 있으면 지금도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표시를 해주시면은 예. 같이 좀 사용을 해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원자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에 이렇게 좀 동떨어졌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전 그 현재 창의재단 전신인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한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국민과학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심혈을 기울인 거는 청소년들, 아까 저 총장님께서 뭐 국민학교 그러시는데 이거 몇 년 전에 벌써 초등학교로 변했습니다.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청소년에 대한 과학 이해도 조사, 그 중에서도 그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해서 보고도 했고 정책에 반영도 시켰고 이랬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조사 이거를 25년 중에 그 몇 번인가 그걸 그 전국적으로 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소통 얘기 중에 국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 원자력에 대한 폭탄을 그 문재인 정부한테 맞은 것은 이해도 부족해서 왔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서 내가 듣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이거 원자력 이거 핵 위험하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이건 우선 그 이해를 못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미국 대통령 바뀌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가 문제죠. 국내 대통령의 그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탈원서 이게 나와서 희망적이다. 희망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 탈원전 탄핵 아니죠. 탈원소. 탄소. 예. 그걸 감축한다고 그러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목표를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원자력 이거는 전혀 거기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원자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교육을 이 사람들 청와대부터 시켜야 된다. 이 원자력 여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 이게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로 국회의원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질문 중심으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원자력 그 전문가들이 뭐 중국으로 저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또 북한으로도 또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 청소년들,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서베이를 해서 그 정책을 좀 이 원자력 각과나 뭐 이런 데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을 먼저 종합적으로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영철 회원부터 먼저. 예, 저 강영철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하재조 원장님께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그 원자력이 이제 그 첨가가 됐다. 그리고 또 이 보면 2,400조 그 친환경 에너지 그 정책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자력 생태계가 지금 이제 계속 이게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제조 쪽은 상당히 이제 무너졌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설계 인력도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원자력의 핵심 인력을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김무한 원장님은 어떻게 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우리 박근철. 예, 우리 김무한 총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가장 미래의 첫 관점에서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코비드 이후의 세계가 어떨 것인가? 우리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우리 원자력 관점에서 보면 우선 예상되는 게 노동시장의 붕괴까지 그 탈국제화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걸 앞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화가 될 때 과연 그럴 때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상당히 하락할 거라고 본다면은 두 가지 이펙트가 우리한테는 우리를 하는 것은 이 전력 산업이나 원자력 쪽에 보면은 우선 이러한 전기 과소비 산업에 상당히 침체를 가지고 올 경우는 전력 소비가 둔화될 거는 분명한 거고 그걸 만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주장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전력이 많이 앞으로 필요로 예상되는 4차 산업의 활성화가 그것이 결국 만회를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 이용, 특히 전기 이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곽 원장님께서 좀 관점이 어떠신지 이거는 꼭 반드시 원자력만 아니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플로우에서 질문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이광석 회원께서 총장님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그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탈세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탈세계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또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이것이 경제나 어떤 에너지 분야에 어떤 영향이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하재주 원장님 먼저 하시고. 강영철 회원님께서 저한테 그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의 그런 이제 약간 친하게 친원자력으로 됐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대통령 바뀌면은 바뀌지 내가 있을 동안에는 안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크게 바뀌겠는가라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은 미국이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거가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큰 우군이 된 거는 아닌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좀 잘 스터디하고 활용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인맥들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뭐 전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코비드 이후에 지금 에너지 그 소모량이 한 5% 정도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3년 또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아니면 2025년에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아까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김 총장님이 뭐 저도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전체- 종합해 주시죠. 예, 우리 박 교수님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코비드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은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도 무조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상태로 가정하고 예산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공학과 선생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2022년에는 조금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이나 2023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비드의 영향력은 2, 3년 타임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에 필요한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에서 10년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의 영향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력 생산을, 전력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비드의 영향은 전체적인 그 텀으로 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력 그 수요량의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 답답하고 대책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사실 많은 학부형들한테 정말 원자력과 가도 됩니까? 아니면 원자력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탈탄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탈탄소가 딴 거지 원자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탈탄소를 가기 위해서 원자력 안 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다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의 우리 판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원자력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 생존력,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야 되는 거일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원자력을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간헐성이라든가 에너지 밀도라든가 아까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상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원자력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탈탄소를 안 하겠다면 상관없습니다. 석탄이나 LNG를 계속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들어보면 우리 국립과학관장님 하시는 그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500년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만년, 2만 년이 아니라 500년밖에 안 남았다는 주장도 하세요. 아주 극한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탈탄소를 가고 기후 변화를 막을 생각을 한다면은 원자력도 이제 필수적인 요소에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애들한테 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산업체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한테는 오퍼레이션 하는 원자력이 있고 그러니까 미니멈은 유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사실 국제공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를 안 쳐다보거든요. 저기는 탈원전 하는 나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외국의 손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 부탁한다. 그동안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나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랑 같이 뭔가 같이 해서 우리의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 안 한 게 탈세계화 참 말씀하셨죠. 제가 그건 정확하게 저도 뭐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요. 결국 탈세계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업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 내의 기술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미니멈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사회가 옛날보다는 더 분화되지 않을까. 그게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이념적으로든 이제는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이 그룹 내에서는 우리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됐을 때 그래도 믿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성이 옛날만큼 그냥 적 없이 이쪽 저쪽 없이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됐던 정책들이 조금은 더 분화되고 조금 더 지역주의적 그다음에 동맹국적으로 모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혹시 질문 추가할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구. 오늘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포항공대 총장님께서 김무한 총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미국 대선이 초미에 아주 관심사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 오브 앤드 팩트 이런 관점이 가장 떠오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약 중에서 기후 변화 협약 여기에 이게 제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미국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좀 무리를 많이 한 것을 그걸 아주 바꾸겠다 하는 걸 갖다 사이언스 앤 팩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오버 더 픽션 이렇게나 얘기했습니다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도 저는 우리 쪽에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소통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약으로 하고 나니까 이쪽에 또 줄순 말하자면 우리 전문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그게 내용이 일부 그거에 맞춰주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아주 좋은 말하자면 앞으로 에너지 문제를 갖다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것에 자료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빠진 게 몇 개 있더라고. 우리가 에너지 섬이라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하나도 빼고 외국의 예를 들면은 이 동양, 그다음에 태양열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이런 거 환경에 깨끗한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탈원전 이걸 갖다 계속 그런 추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거론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계에
에서 또 전문가 쪽에서 그런 어떤 편협적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뭐 1년 반 있으면 대선도 또 있고 그럴 때 그때 아마 가장 핫 이슈가 될 게 아마 이 탈원전 문제 아니겠나, 탈원전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서부터 여야 뭐 이쪽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우리 과학계는 내가 그 과청 회장한테도 아까 왔다 가셨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과학계가 이게 뭐 그 기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게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해서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공약이나 이념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맞춰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학계가 그 좀 이렇게 그 디프레스 된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계의 의견이 중시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과학계의 의견을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그중에 가장 핫 이슈가 원자력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그 장을 끌어올려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지금 워낙 정책이 확고하게 밀고 가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좀 근데 나는 이제 저는 그 원자력 우리 뭐 에너지 뭐 대통령 마무리해 주시죠. 대통령도 한 30% 이상 뭐 에너지 뭐 여유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는 거 이것만은 정말 좀 우리의 그 세계적인 그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과학계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코멘트입니다. 네, 오케이. 시간이 30분이 됐으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고 아주 열띤 토론 또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